12장 에피테토스처럼 역경에 대처하는 법. How to cave like Epictetus.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배할 수 있다. 오후 4시 58분 메릴랜드의 어디쯤 암트랙의 캐피롤 리미티드 열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시카고를 거쳐 덴버로 향하는 중. 열차가 출발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멈춘다. 우리는 기다린다. 계속 기다린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린다. 시몬 배우가 실망하는 걸 알지만 진정이 안 된다. 짜증이 나는 이유는 기다림 자체보다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르는다는 데에 있다. 선로 위에 나무가 쓰러져 있었나? 화물 열차가 먼저 지나가야 하나? 핵 공격이 임박했나? 나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마치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몸을 들썩인다. 시계를 본다. 몸을 조금 더 들썩인다. 여기서 몇 시간이나 서 있어야 할까 봐 무섭다. 그러면 시카고에서 환승을 하지 못할 것이다. 좋지 않다. 전혀 좋지 않다. 나는 마땅히 조바심 쳐야 할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조바심 친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안다. 떡갈밤 나무와 만개한 층층나무가 시에노 운하를 따라 늘어서 있고 그 위로 풍성하고 새파란 하늘이 떠 있다. 하지만 나는 경치를 즐기지 못한다. 조바심 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스토아 캠프가 필요하다. 광고를 본 순간 내게 스토아 캠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무난한 광고는 아니었다. 화려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흑백 광고였다. 광고에는 스노위 산맥 발치에 있는 캠프로 오시면 스토아 철학의 차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 걱정은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결코 사소하지 않은 내 걱정의 에너지가 열차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실지도 모른다. 나는 언제나 내 조바심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고. 만약 내가 조바심 치기를 잠시라도 멈추면 온 우주가 소멸할 거라고 믿어왔다. 시카고에서 무사히 열차를 갈아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서쪽으로 덴버를 향해 와이오밍의 스노위 산맥을 향해 가는 중이다. 암트랙은 여러 곳을 다니지만 와이오밍의 레러미에는 가지 않는다. 여행의 마지막 구간은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덴버의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반사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조바심 친다. 버스가 나를 두고 떠났다. 어쩌면 애초에 버스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몇 시간 같았지만 사실은 12분 남짓이 흐른 뒤 버스가 도착한다. 버스에 기어 올라 뒷좌석의 자리를 잡는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차처럼 공간을 가로지른다. 하지만 기차와 똑같지는 않다. 흔히들 아는 스토아 학파의 권고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스토아 캠프 주최 측은 이 조언을 말 그대로 실천한다. 캠프 부지는 와이오밍의 빽빽한 숲속에 파묻혀 있으며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사실 그 마을도 마을이라 할 수 없다. 주유소 하나와 술집 3개가 다다. 우리 캠프 참가자들은 본관 역할을 하는 오두막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기다린다. 천장이 높은 널찍한 공간이다. 한쪽 끝에는 진짜 벽난로가 있는데 월 하수는 지금도 무척 필요하다. 눈 소식이 있다. 박제된 거대한 엘크가 한쪽 벽에 매달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세간이라곤 서로 안 어울리는 소파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뒤죽박죽 서있겨 있는 게 다다. 스테이션하고는 상당히
불쾌해할 만한 구조하다. 스키는 오두막과 최소 보안 교도사를 합쳐 놓으면 이런 모습일 것 같다. 우리는 구성이 기이하다. 뉴욕에서 디지털 기업가로 일한다는 30대 언저리의 그레그가 있고 쾌활한 독일인 컨설턴트인 알렉산더와 와이오밍 대학의 대학원생 몇 명이 있다. 진지한 젊은 남녀인 이 학생들은 존재에 대한 생각에 고통받고 있는 듯 보이며 쉬는 시간이 되면 날씨가 어떻듯 우르르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반백의 노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이 있다. 딱 좋은 시기에 스토아 학파에 이끌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철학 토론과 그룹 상담의 보편적 기하학 구조인 원형으로 모여 스티로폼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있다. 땅딸막하고 얼굴에 통통한 남자가 모임의 시작을 알린다. 롭 콜터는 인상적인 복부와 회색 검소 수염, 빠르고 면밀한 눈을 가진 중년 남성이다. 꼭 나이든 힙스터 산타처럼 생겼다. 럽은 뭔가 심오한 말을 할 때면 자기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반갑습니다. 럽이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한다. 일기예보를 보신 분이라면 우리의 스토아적인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5월 말이지만 숲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걱정스럽다. 나는 겨울이 아닌 봄 날씨에 맞게 짐을 꾸렸다. 봄 날씨에 맞게 짐을 꾸렸고 캠프가 끝난 후 타고 돌아갈 비행기도 예약해 두었다. 롭은 자신이 사랑하는 철학만큼 모순적인 인물이다. 롭은 고대 그리스어를 읽을 줄 아는 동시에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플라잉 낚시를 한다. 건강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식 패스트푸드 중독에 빠져 있다고 고백한다. 철학은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롭은 까다로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한다. 저도 몰라요.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나는 롭이 좋다. 몇 년 전 롭은 스토아파에 급격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생각했죠. 스토아파의 모토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주변에 자연이 넘쳐나잖아. 롭은 와이오밍 대학의 동료 철학자들에게 이 스토아 캠프 아이디어를 들려주었고 동료들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 답변을 내놓았다. 말도 안 돼. 절대.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한번 해봐. 그래서 롭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 모이게 되었다. 롭이 자기가 어떻게 스토아 철학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때는 1990년대였다. 롭은 플라톤 철학의 진정한 본고장인 시카고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롭 역시 플라톤과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했는데 그들의 사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진정한 철학도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정한 철학자였어요. 젠장. 롭이 강조를 위해 주먹을 두드리며 말한다. 물론 롭은 다른 철학 사상도 알고 있었다. 에피쿠로스, 견유학파, 그리고 당연히 스토아학파도. 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라고 럽은 생각했다. 여러 다양한 철학은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서로의 저항 정신은 10대의 마음을 끈다. 니체의 불꽃 같은 강렬한 아포리즘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인다. 자유를 강조하는 실존주의는 중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스토아 철학은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철학이다. 몇 번 전투를 이겨내고 패배도 몇 번 해보고
상실도 경험해본 이들을 위한 철학이다. 크고 작은 인생 역경의 시계를 위한 철학이다. 고통과 질병, 거절, 짜증나는 상사, 건조한 피부, 교통체증, 카드빚, 공개적 망신, 지연되는 열차, 죽음 같은 것들. 스토아 학파를 낳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철학에서 무엇을 배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모든 행운에 준비되는 밥. 믿기 힘들게도 난파된 배에서 시작된 스토아 철학은 고대 그리스 대격변 시기에 탄생한 로마 제국이라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크게 번성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대개 망명하거나 처형되거나 불가되거나 조롱당했다. 하지만 스토아파였던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가 보여주듯 스토아 철학자들은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스토아 철학을 지지하는 최근 인물 중에는 전쟁 영웅과 대통령도 있다. 스토아 철학의 흐름은 미국 역사를 관통한다. 조지 워싱턴과 존 애덤스를 포함한 영국의 아버지들에게서 시작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라는 스토아 사상의 정수를 드러내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빌 클린턴은 마르쿠스의 명상을 지혜가 가득한 경이로운 작품으로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삼았다. 지혜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그 뜻을 정의내지 못하는 단어다. 심리학자들은 지혜의 정의에 대해 수십 년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980년대에 일련의 연구자들이 최종 합의를 보기 위해 베를린에 있는 막스 프랑크 인간 발달과 교육 연구소에 모였다. 이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는 지혜를 규정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적 지식, 절차적 지식, 인생 전체에 걸친 맥락주의, 가치 상대주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관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스토아 철학은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교리는 격동의 시기에 더욱 매력을 뽐낸다. 나는 마르쿠스의 책을 읽었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철학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지는 알지 못했다. 어려운 시기의 철학인 스토아 철학은 재앙 속에서 태어났다. 기원전 300년경 제논이라는 이름의 페니키아 출신 상인이 배를 타고 아테네의 피라에우스 항구로 향하다 난파되었고 자색 연료를 실은 귀중한 화물을 전부 잃었다. 목숨을 건진 제논은 파산한 채 아테네에 발이 묶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제논은 우연히 오래전에 죽은 소크라테스의 전기를 읽게 되었다. 어딜 가야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소? 제논이 책을 판매한 상인에게 물었다. 저기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시오. 상인이 우연히 그 옆을 지나고 있던 허름한 옷차림의 아테네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견유학파의 크레아테스였다. 견유학파는 고대의 히피들이었다. 이들은 아주 조금만 먹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며 권위에 도전했다. 제논은 견유학파의 고집스러움을 존경했다. 하지만 하나의 학파를 이루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학파를 세웠다. 제논은 스토아 포이킬레의 자리를 마련했다. 스토아 포이킬레는 양옆으로 기둥이 늘어진 주랑으로 이곳에서 사람들을
장을 보고 사업을 하고 잡담을 나누었다. 제노는 실제 전투와 실화 속 전투를 그린 벽화 사이를 힘차게 걸어 다니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스토아파가 주랑, 즉 스토아에서 모였기에 이 철학자들은 스토아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정원 벽 뒤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달리 스토아 학파는 모두가 지나다니고 상인들과 사제들과 매춘부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철학을 설파했다. 스토아 학파에게 철학은 공적인 행위였다. 이들은 결코 정치에서 물러나지 있지 않았다. 말년을 맞이한 제노는 다음과 같은 농담을 지었다. 배가 난파됐을 때 난 정말 좋은 항해를 했어. 이 말은 훗날 스토아파의 핵심 주제가 된다. 바로 고난을 통해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로마의 정치가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에 수없이 시달리지 않은 나무는 땅에 튼튼하게 뿌리 박히지 못한다. 바람에 흔들려야 땅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은 적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다. 스토아 캠프의 첫 번째 날, 스토아 철학에 대한 내 생각이 전부 틀렸음을 깨닫는다. 단정머리 없고 냉정한 스토아 철학의 이미지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식도락과 이미지만큼이나 사실상 거리가 멀다. 스토아 학파는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다. 강렬한 감정을 억누르지도 안으로는 벌벌 떨면서 겉으로는 용감한 표정을 짓지도 않는다. 이들은 모든 감정을 다 내던지지 않는다. 불안, 두려움, 질투, 분노, 그 밖의 다른 정념처럼 오직 부정적인 감정만 내던진다. 스토아파는 기쁨을 모르는 로봇이 아니다. 미스터 스팍도 아니다. 윗입술을 꽉 깨물고 삶의 고난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성격 나쁜 쇼펜하우어와는 달리 스토아파는 우리가 가능한 최선의 세상, 위락에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스토아파는 유리잔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잔이 있다는 사실을 기적으로 여긴다. 정말 아름다운 유리잔이 아닌가? 수백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진 유리잔의 끝을 예상하고 유리잔이 있음에 더욱 감사해야 한다. 애초에 유리잔을 가져본 적 없는 삶을 상상한다. 친구의 부서진 유리잔과 그때 자신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상상한다. 아름다운 자기 유리잔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 역시 로고스, 즉 합리적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즐거워하는 스토아파는 모순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나이트 주립대학의 철학교수이자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윌리엄 어빈이 말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면 작은 기쁨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는 뜬금없이 우리라서 우리가 우연히 살게 된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기쁨을 느낀다. 고백하자면 매우 솔깃하다. 스토아파는 이기적이지 않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 감상벽이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손가락이 손을 돕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돕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 심지어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내한다. 스토아 학파의 이타주의는 가끔 냉정해 보이지만 상당히 효과적이다. 내게는 캐런이라는 친구가 있다.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를지언정 캐럴은 스토아 학파다. 나는 캐런을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났다. 우리 둘 다 예루살렘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는 다른 어느 보다 길고양이가 많다. 털이 뭉치고 상처가 훤히 벌어진
그 꼬질꼬질한 고양이들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졌다. 너무 안쓰러웠다. 바로 거기까지가 내 도움의 전부였다. 나는 고통스러워함으로써 고양이들의 고통에 대응했다.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고양이를 돕는 한 형태인 것처럼. 캐럴은 아니었다. 캐럴은 행동에 나섰고 주인 없는 탭이 한 마리와 다리를 저는 오리엔탈 숏헤어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왔다. 밥을 주고 동물병원에도 데려갔다. 그리고 새 주인을 찾아주었다. 캐럴은 감정을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록은 한 명 한 명에게 스토어와 캠프의 워크북이자 고대 그리스에서 쓰인 얇은 텍스트 하나를 나눠준다. 텍스트라기보다는 팸플릿에 가깝다. 총 18쪽밖에 안 된다. 엔키비디움, 즉 안내서라고 쓰인 안내서라는 뜻이다. 로마의 노예에다가 철학자로 변신한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이다. 스토아 사상의 본질을 뽑아낸 정수다.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서부터 시작한다. 롭이 소리내어 읽는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렸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너무나도 참인 동시에 너무나도 명백한 문장이다. 당연히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렸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수십 천 킬로미터를 달려갔던가? 하지만 이 문장은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본인에게 달렸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 하거나 더 부유하거나 더 날씬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이 아픈 것은 본인이 먹거나 먹지 않은 것 때문이거나 받지 않거나 받았던 건강 검진 때문이거나 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많이 한 운동 때문이거나 먹거나 먹지 않은 비타민 때문이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자기 운명의 통제권을 갖는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스토아파는 답한다. 대부분이 자기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부도, 명성도, 건강도 통제할 수 없다. 본인의 성공과 자식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꼭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야 있겠지만 헬스장에 가는 길에 버스에 칠 수도 있다. 몸에 좋은 음식만 먹을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상사가 당신을 싫어해서 당신의 커리어를 방해할 수도 있다. 스토아 철학은 이처럼 우리의 통제를 받아 벗어나는 상황과 성과를 무관한 것이라 칭한다. 이런 무관한 것들은 우리의 인성이나 행복의 티끌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무관한 것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러므로 스토아 철학은 무관한 것들에 무관심을 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몸이 아픈데도 행복하고 위험에 처했는데도 행복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행복하고 나쁜 평판을 듣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게 오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게 데려오라.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나는 스토아 철학자를 보게 될 것이다. 적이 우리의 몸을 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을 해할 수는 없다. 스토아 철학을 공부한 간디는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 나를 해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폭군에게 고문하겠다는 위협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평온함과 고귀함을 잃게 되는 건 아니라고 에픽테토스는 덧붙인다. 이런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비행기가 격추되어 북베트남에 추락한 뒤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며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딘 미국 항공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가르침은 롭 콜터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당시 롭은 뉴질랜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배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 비행 때문에 살짝 배탈이 난 거라 여기고 무시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훨씬 더 심해졌다. 롭은 이렇게 회상한다. 모르핀으로도 가라앉지 않는 그런 고통이었어. 병원에서 의사들은 장폐색 진단을 내렸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고통이 밀려드는 와중에 롭은 간신히 에피테토스의 말을 떠올릴 수 있었다. 넌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롭은 이 말을 되뇌고 또 되뇌며 밀려드는 고통을 다스렸다. 넌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전보다 나았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았다. 내 몸은 나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통제한다는 환상을 전부 제거했어요. 롭의 세상이 병동과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고통으로 줄어들었다. 몸에 튜브 5개가 달려 있었다. 6일 연속으로 씻지 못했다.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수술이 잘못되면 남은 평생 장에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었다. 롭은 스타와식 방법으로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 수술을 받자.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주머니를 달지 않아도 되었다. 늦었지만 꾸준히 건강을 회복했다. 보험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1등씩 티켓 비용을 대주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사탕을 선호되는 무관한 것들이라 칭한다. 가끔 즐기면 좋지만 우리 행복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 것들이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이런 스토아적 태도가 결과를 바꾸진 않았음을 롭도 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롭이 고통을 견디는 방식을 바꿔주었다. 롭은 고통스러웠지만 삶이 다르게 흘러가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더하진 않았다. 에픽테토스는 기원전 55년에 어느 날 터키 지역에서 노예로 태어났다. 로마 황제의 고문이었던 에픽테토스의 주인은 그를 때렸다. 에픽테토스는 태연하게 고통을 참았다. 이야기에 따르면 하루는 에픽테토스의 주인이 그의 다리를 비틀며 고문하기 시작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에픽테토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주인이 계속해서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비틀었고 결국 다리가 부러졌다. 에픽테토스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다리가 부러질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에픽테토스는 평생 다리를 쳤다. 결국 노예에서 해방된 에픽테토스는 로마로 건너가 철학을 공부했고 곧 헌신적이고 실력 좋은 선생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93년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철학자를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에픽테토스는 그리스 서부의 번성한 해안 도시인 니코폴리스로 이동했다. 니코폴리스에서는 학생을 더 많이 끌어모았는데 그 중에는 훗날 황제가 된 하드리아누스처럼 유명한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 니코폴리스에 정착한 평범한 젊은이들이었다. 많은 학생이 향수병을 알았다. 모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했다. 에픽테토스는 소크라테스를 존경했고 많은 면에서 그를 모방했다. 소크라테스처럼 에픽테토스도 작은 오두막에 매트릭스 한 장만 놓고 간소하게 살았다. 소크라테스처럼 에픽테토스도 형이상학에는 관심이 없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철저하게 실용적이었다. 소크라테스처럼 에픽테토스도 무지를 진정한 지혜로 향하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여겼다. 철학은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의식하는 것이라에서 시작한다고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배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충동, 욕망, 혐오감, 즉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삶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헤라클레스의 기운과 슈퍼히어로의 파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만을 제어할 수 있다. 내면 세계를 지배하라. 그러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긴다. 고압적인 상사나 변덕스러운 친구, 인스타그램 팔로워 같은 타인의 손에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는 이런 고난을 스스로 부여한 속박에 기댄다.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말한다. 터무니없지 않나?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타인에게 이양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든다.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지금 당장.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대학 캠퍼스에서 흔히 보이는 트리거 워닝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경고문은 대학생들이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더욱 강화한다. 학생들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스토아식 방법은 아니다. 키케로는 궁수를 떠올려 보라고 말한다. 궁수는 자기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가장 훌륭하게 활시를 당기지만 시위를 놓고 나면 화살의 궤적이 더 이상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숨을 내쉰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두라. 우리는 외부의 목표를 내면의 목표로 바꿈으로써 실망의 공격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놓을 수 있다.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를 펼칠 것. 자기 소설이 출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대신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진실한 소설을 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말고. 벽난로에 불이 뜨거운 채로 변하고 커피는 점점 더 차가워지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무릎을 감갔고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에픽테토스의 안내서 속 날카로운 문단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간다. 어떤 문단은 긴 토론을 벌일 만하다 하고 어떤 문단은 가벼운 끄덕임으로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다 이 문장이 나타난다.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신호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명백한 2000년 전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스토아파는 우리의 감정이 이성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믿지만 그 사고에는 결함이 있다고 본다.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느낌도 바꿀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의 목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나도 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이 정확하다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정은 그냥 감정이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스토아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감정은 해변에 밀려드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드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고전 연구학자 A.A. 롱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보통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나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어야 할 성취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 우리 생각과 행동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듯 우리 감정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감정은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결과이며 이 판단은 틀린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발피를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다.
스토아과는 그런 판단이 그 말 그대로 실제 경험과 다르다고 말한다. 꽉 막힌 도로를 상상해보자. 앞뒤로 서 있는 차를 각각 운전자가 앉아 있다. 한 명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서 화를 내며 운전의 기대를 두드리고 오고 간다. 다른 한 명은 차분하게 앉아서 은폐를 들으며 얼마 전 맛있게 먹었던 로브스터 라비올리를 떠올린다. 스토아 철학은 두 사람 다 오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 다 옳지 않다. 화를 내는 운전자는 부정확하다. 이 운전자가 부정확한 것은 2 더하기 2가 3이라는 말이 부정확한 것과 같다. 삶이 지금과 다르길 바라는 것은 이성이 지독한 실패를 보여준다. 틀린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살펴보자. 먼저 외부 사건에 대한 반사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발가락을 찌르면 소리를 지른다. 도로가 막히면 요구한다. 자연스럽다. 어쨌거나 우리는 결국 인간이다. 이 최초의 충격은 감정이 아니라 당황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과 같은 반사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그것에 동의할 때에만 감정이 온다고 스토아과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에 동의함으로써 반사 반응을 전념의 지위에 올려놓는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지만 이 중 그 무엇도 우리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부정적인 최초의 정념을 존중하고 증폭시키기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불행하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묻는다. 도대체 왜 그러고 싶어 하는가? 인생에서 동의로 이어지는 끈을 잘라내야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크라테스식 멈춤이 도움이 된다.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선명한 인생에 빠져들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인상이여 잠시 기다리게. 네가 무엇인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게 해주게. 너를 따져보게 해주게.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임을 깨달아야만 더 나은 선택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꽉 막힌 도로에 갇히거나 발가락을 찌르면 다들 화가 나지 않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발가락을 찧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동의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우리에게 달린 일이다. 최초 정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다른 방향으로 동의해 보라고 에피테토스는 제안한다. 정념의 다른 이름을 붙여라. 홀로 보았을 때 느끼는 고독의 평온함이라는 이름을 붙여라.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 가면 그 상황에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여. 정신승리라고? 물론 그렇지만 이건 도움이 되는 정신승리다. 어차피 우리의 정신은 늘 현실의 농간을 봅니다. 그런 농간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한 장면에서 피터 오토리 연기한 로렌스는 엄지와 검지로 태연하게 성냥불을 끈다. 동료 장교가 똑같이 하려다 보통의 소리를 지른다. 아야, 이것 엄청 뜨거운데요? 동료가 말한다. 물론 뜨겁지. 로렌스가 대답한다. 어떻게 한 거예요? 로렌스가 말한다. 이거는 뜨겁다는 내 마음을 쓰지 않는 거야. 로렌스의 대답은 스토아 철학을 잘 보여준다. 당연히 로렌스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을 날 것의 감각, 반사적 반응에 그쳤다. 이 반응은 본격적인 감정으로 발달하지 않았다. 로렌스는 말 그대로 고통의 마음을 쓰지 않았다. 몸이 경험한 것을 마음이 경험하고
증폭시키도록 두지 않았다. 스튜어트 캠프는 그저 와오밍 숲 속에 자리한 철학살롱이 아니다. 이곳은 실험실이다. 우리는 캠프 참가자들은 기니피그다. 수많은 실험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물건에 익숙해진 중년 남성 한 명을 데려와 악취가 나는 대학원생 15명과 함께 통나무집에 담근다. 친구와 싱글 몰트 위스키는 뺀다. 끝없는 소음을 넣고 눈부신 형광등 불빛을 추가한다. 자주 저어준다. 밤새 냉동시킨다. 징징대는 것은 나의 불편이다. 이름부터가 와이너다. 후덜거리고 끙끙거리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투정을 부리고 싶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경험을 떠올리며 꾹 참는다. 훌륭한 사람은 탄식하지도 한숨을 쉬지도 불평하지도 않는다. 마르쿠스도 불평불만이 고통을 줄여주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상기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면에서든 불평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건의함을 찾아간다. 건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평이 아니라 고 생각한다. 건의함을 찾아본다. 건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건의함은 없다. 그렇겠지. 스토아 캠프인데. 그래서 그만둔다. 멈춘다. 위대한 멈춤은 아니고 초미세 멈춤에 더 가깝지만 어쨌거나 멈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상황에서 나에게 달린 것은 뭐가 있지? 난방이 안 되고 담요가 없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건 내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다. 싱글 몰트 위스키가 마시고 싶다면 5km를 걸어서 마을로 가면 된다. 그건 내 선택이다. 하지만 난방과 담요처럼 스카치 위스키는 무관한 것이다. 비록 내가 선호하는 무관한 것이긴 하지만 무관한 것들은 내 통제하에 있지 않다. 하지만 내 태도는 내가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내 통제하에 있다. 에피테토스는 우마차에 묶인 개를 비유로 든다. 우마차는 움직이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움직일 것이다. 개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땅에 질질 끌려갈 것이냐 우마차를 따라 달릴 것이냐. 나는 달리기를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나는 스토아 철학에서 자발적 박탈이라 부른 것을 실천하고 있다. 세네카는 매달 며칠씩 가난을 실천할 것을 권했다. 그는 가장 값싼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거칠고 투박한 옷을 입으라고 조언했다. 자발적 박탈을 실천하는 스토아 주의자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스토아 철학의 경험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며 굶주렸을 때에는 극심한 배고픔도 느낀다. 하지만 자발적 박탈의 목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 때때로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덜 얽매이게 된다. 자발적 박탈은 자제력을 길러주며 자제력을 키우면 여러 좋은 점이 있다. 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먹지 않고 참으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다. 자발적 박탈은 용기를 길러준다. 또한 그리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박탈에 대비해 예방주사를 놔준다. 지금은 따끔한 고통을 경험하지만 미래의 고통은 훨씬 줄어든다. 내가 지난 수년간 일종의 자발적 박탈을 실천해왔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나는 그 경험에 다른 더 명랑한 이름을 붙였다. 바로 간헐적 사치다. 이런 습관은 NPR 해외통신원으로 일할 때 처음 생겨났다.
나는 사담 후세인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라크로 여러 번 취재를 갔다. 유엔의 제재로 비행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 말은 곧 요르단 암만에서 바그다드까지 기나긴 인도여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내게는 정해진 순서가 있었다. 먼저 암만에서 며칠 머물면서 이라크 비자를 신청하고 필수품을 비축해 놉니다. 요르단에 있는 호텔은 괜찮았다.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괜찮았다. 에피크로사파라면 충분히 좋다고 말할 것이다. 비자도 나오고 필수품도 다 챙겼으면 바디아 사막을 12시간 동안 달려줄 운전사를 이용했다. 바그다드에 있는 알라시드라는 이름의 으스스한 호텔은 별로 괜찮지 않았다. 방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고 사담 후세인 쪽에서 도청 장치를 달아놨을 것 같았다. 몇 주 뒤 다시 암만으로 들어오면 그 충분한 괜찮은 호텔은 꼭 이런처럼 느껴졌다. 침대는 더 포근했고 음식은 더 맛있었다. 심지어 수입도 더 강해진 것 같았다. 심지어 수압도 더 강해진 것 같았다. 바뀐 건 호텔이 아니었다. 나였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마이애미에 살 때 나는 여름인데도 가끔씩 차의 에어컨을 껐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차 안은 점점 더워졌고 땀에 젖은 피부가 폭스바겐의 가죽 시트에 들러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즐겼다. 더위가 어떤 느낌인지를 상기하고 현대식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캐리어에게 변치 않은 깊은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자발적 박탈일까? 그럴 수도.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자발적 박탈이 아닌 간헐적 사치라 생각하고 싶다. 예상치 못한 1등 사업으로 좌석 업그레이드, 모두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레스토랑에서 돈을 펑펑 쓰는 것, 일주일간의 캠핑 여행에서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 불편한 환경에 대해 그만 징징대기로 한다. 이름에 스토아와 캠프가 떡 하니 붙어 있는 곳에 오면서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걸까? 네가 하려는 일을 하려고. 에픽테토스는 조언한다. 만약 공중 목욕대에 간다면 그곳에서 물을 튀기는 사람들, 거칠게 떠미는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들,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몸이 물에 젖는다고 누가 물건을 훔쳤다고 놀라선 안 된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맞다. 스투아 캠프의 시설이 바그다드 호텔과 비슷한 수준을 내고 놀라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 숙소가 아니라 나의 태도다. 게다가 스투아 철학은 상황이 언제나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스토아 진료실에서 놔주는 또 다른 백신은 프리메디타치오 말로, 즉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상. 세네카는 인생이라는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지를 예상해 보라고 말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유배, 고문, 전쟁, 난파, 사고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라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미래의 고난을 상상하는 것은 미래의 고난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걱정은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다. 하지만 고난을 예상하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이며 더 구체적일 수도 있다. 나는 대적난을 겪는 모습을 상상한다 보다 집과 차, 그동안 모은 가방 전부를 잃고 다시 어머니 집에서 살게 되는 모습을 상상한다가 더 좋다. 에피테토스는 그 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제안을 한다. 네가 말하고 듣고 걷고 숨쉬고 삼키는 능력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고난이 가진 영향력을 빼앗고 지금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다. 예상한 대로 대재앙이 닥쳤을 때 스토아주의자들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거나
독타수가 맞바람을 내는 때처럼 태연하다고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예상된 고난은 힘을 잃는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두려움은 그 크기를 줄어든다. 최소한 스토아 철학은 그렇다고 말한다. 우리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상 개념을 설명해 주자 딸아이는 그것이 멍청한 치즈이다. 니체의 영원한 개념보다도 더 멍청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딸아이는 미래의 고난에 대해 수고하는 것이 우울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차피 걱정하게 되어 있어. 왜 걱정을 사서 하는 거야?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아이는 겨우 13살이다. 역경의 철학인 스토아 철학을 타깃 고객은 아니다. 아이에게 시간을 더 주자고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스토아 캠프의 세 번째 날이 되자 반복되는 일상이 생긴다. 아침에는 에픽테토스의 안내서를 읽는다. 오후가 되면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를 묘한다. 대학원생들은 이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인물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마르쿠스는 너무 무르다. 붙잡을 것도 해부할 것도 없다. 마르쿠스는 그 무엇도 옳거나 그렇다고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아무것도 상정하지 않는다. 마르쿠스는 고질적 자기 회의와 싸우고 인간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이곳에 그룹되어 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전혀 없다. 텔레비전도 와이파이도 없다. 휴대전화 신호는 미약하고 오락가락한다. 하지만 조용한 기쁨이 퍼져 있다. 마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악천후에 대항할 때 느끼는 기분이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를 붙들고 고심할 때 느끼는 흔치 않은 기쁨이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가진 거라곤 서로와 서로의 철학군이었던 에픽테토스의 제자들도 이런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우리 스토아주의자들은 서로 결합한다. 난로불 주위에 모여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의연하게 추위에 맞선다. 우리는 바보 같은 스토아식 농담을 한다. 대화는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저기 지금 마을로 가서 6팩짜리 선호하는 무관한 것 사오려고 하는 것, 뭐 필요한 것 있는 사람. 난 됐어. 자발적 박탈을 실천하는 중이거든. 그래, 금방 들어올게. 분명히 허락한다. 저 마지막 문장. 분명히 허락한다면 에는 스토아 철학의 유보 조항이라 불리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롭이 처음 이 개념을 언급했을 때 나는 무슨 어려운 법률 용어인 줄 알고 걱정했지만 그건 오해였다. 유보 조항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치료요법이다. 삶의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기술이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에는 깊은 숙명론이 있다. 우리는 내가 쓰지 않는 대본에 따라 움직인다. 언젠가는 직접 연출을 하고 싶겠지만 포기하는 게 좋다. 우리는 용기자다. 자기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내가 나이팅게일이라면 나는 나이팅게일의 역할을 연기할 것이다. 내가 백조라면 백조의 역할을 연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다른 역할을 간절히 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며 무마차에 끌려가는 개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될 뿐이다. 스토아 철학은 지금 가진 것을 욕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하게 들린다는 건 안다. 욕망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바란다는 뜻 아닌가? 어떻게 이미 가진 것을 욕망할 수 있지? 내가 보기에 니체가
이 질문에 가장 훌륭하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운명에 체념하지 마라.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지 마라.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욕망하라. 유보 조항은 우리가 직접 쓰지 않는 대본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건은 그저 운명이 허락하는 대로 펼쳐진다. 시카고행 열차에 올라타는 투하주의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내일 아침 시카고에 도착해 있겠지. 운명이 허락한다면. 승진문망에 오른 스토아주의자는 스스로에게 운명이 허락한다면 승진하게 될 거라고 말할 것이다. 이 유보 조항은 이슬람교의 인샬라나 유대교의 비에스랏 하샴에서 종교적 색채를 벗기는 것과 유사하다. 캠프에 온 모든 사람이 스토아 철학의 결정론을 믿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논리로 무장한 대학원생들이 특히 회의적이다. 만약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인간의 주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아침에 왜 침대에서 나와야 하는가? 나도 같은 생각이며 롭은 자신의 염소 수염을 바삐 쓰다듬는 게 보인다. 롭은 무엇라 반박할지 빨리 듣고 싶다. 롭의 반박은 비유의 형태를 띈다. 사람들은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원기둥과 같다. 롭이 눈을 깜빡임을 한다. 모든 원통은 결국 언덕 밑에 도착할 것이다. 그건 정해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원통들이 여기저기 부딪히며 힘들게 굴러갈지 부드럽게 굴러갈지는 원통에 달려있다. 이 원통들은 매끈하게 다듬은 완벽한 형태의 원통인가? 아니면 거칠고 울퉁불퉁한 원통인가? 즉, 이 원통들은 도덕적인 원통인가? 언덕이나 중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원통이 될 것인가는 통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내 침대가 흔들린다. 격렬하게.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생각한다. 지진이다. 미리 예상치 못했으나 예상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멍. 그런데 지진이 아니다. 진동이 너무 규칙적이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진동이다. 자연에 순응하라고 삶을 살 시간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 시간입니다. 어느 목소리가 말한다. 눈을 뜨고 킬때 시계를 본다. 아침 5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 맞다. 마르쿠스는 새벽에 일어나 별을 보고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확하게 늘어놓았다. 삶의 아름다움을 곱씹어라. 별을 관찰하라. 별과 함께 움직이는 스스로를 보라. 나는 마르쿠스가 새벽에 일어나지도 별과 함께 달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롭은 이 철학자이자 황제의 말을 믿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스토아학파 꿈나무들에게 필요한 자연강장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틀비틀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동료 캠프 참가자들과 합류한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 내내 우들우들 떨면서 삶을 기어오른다. 나는 와이오밍이 아닌 메릴랜드의 봄 날씨에 맞춰 옷을 챙겨왔다. 우리의 새벽 운동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스토아 철학에는 신체적 특징이 있었다. 스토아학파를 처음으로 세운 제논은 몸이 탄탄한 것을 유의했는데 아마 주랑 사이를 격렬하게 오간 결과였을 게 분명하다. 제논의 후계자인 클레안테스는 전직 권투 선수였고 클레안테스의 후계자인 클리시포스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다. 이들이 이처럼 몸을 단련한 것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심지어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스토아 철학의 모든 것이 그렇듯 신체 단련은 덕, 구체적으로는 사제력과 용기, 인내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갑다. 나는 징징대고 있다. 이번에는 속으로가 아니다.
언덕을 오르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3명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 궁금해진다. 그때 이미 산마루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보인다. 저기요. 내가 롭에게 말한다. 스토아과는 다른 사람이 뒤처지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내서에 그런 말은 없는데요. 롭은 무표정하게 말한다. 나는 전략을 바꿔서 마르쿠스라면 이 매서운 추위에 대해 무엇라 말했을 것 같은지 묻는다. 남자답게 굴라고 했겠죠. 롭이 대답한다. 스토아 철학은 힘들다. 스토아 철학은 쉽지 않으며 쉬운 척 하지도 않는다. 그리스의 중용 사상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철학이다. 사람은 고결하거나 고결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에피쿠로스 프락파처럼 스토아파는 철학을 영혼을 위한 약으로 여겼다. 스디스니아 에피테토스는 철학자의 학교를 의사의 진료실에 비유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이곳을 떠나야지 즐거워하며 떠나선 안 된다 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진료실을 방문하는 목적은 의사에게 의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런 자립심에 대한 민조는 왜 스토아 철학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와 오늘날에 많은 군인들에게 호소하는지를 질문해준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 어깨 바로 위에 자기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어린 제자가 코가 나온다면 불평하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자네는 손이 없느냐. 직접 코를 닦아라. 그리고 친을 탓하지 말거라. 우리 모두는 조금씩 로고스를 지니고 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로고스는 전 세계에 스며있는 신적 지성이다. 이 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며 유일하고도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우주에는 신적이면서도 전적으로 합리적인 지성이 스며 있다.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이 지성과 악수를 나눈다. 스토아 학파에게 이성적 행동은 냉정한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이성적 행동은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며 거기에는 냉정한 점이 조금도 없다. 롭은 우리는 신적인 섭리를 따르는 대리인이라고 말한다. 롭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이성의 왕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롭은 맨하튼에서도 어렵지 않게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와이오밍 시골 바다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덜덜 떨면서 왜 이러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때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지평선 위로 해가 고개를 든다. 아름답다. 나는 추위와 형편없는 숙소는 전부 잊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 점점 밝아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전에 롭이 한 말이 떠오른다. 이 세상은 꽤나 넓고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요. 그때 롭은 스토아 철학의 위에서 내려다보기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다. 당신이 지구 위의 높은 곳을 맴돌며 당신의 작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별것 아닌 교통체증과 더러운 그릇과 옹졸한 말다툼과 잃어버린 노트들 전부 무관한 것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다. 고난의 다른 이름은 상실이며 스토아 철학은 여기에 대해서도 해줄 말이 많다. 다행이다. 나도 그 분야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작은 상실을 극복한 다음 더 큰 상실로 넘어가자고 넘지 않는다.
코트에, 코트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코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세계관에서 당신은 사실 코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반납한 것이다. 도서관의 책을 반납하거나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때보다 더 충격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영국에서 잃어버린 애정하던 노트, 잃어버린 게 아니다. 반납한 것이다. 에피케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하라. 내 이모와 어머니 앞에서 훌쩍훌쩍 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남자답게 굴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행동한다. 스토아 철학은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간단하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웰비잉 뿐 절대로 소유하지 않는다. 해방감이 느껴진다. 잃어버릴 것이 없다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다. 나는 최근 모자 하나를 잃어버렸다. 산지 며칠밖에 안 된 모자였고 잃어버려선 무척 속이 쓰렸다. 딸 아이에게 모자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해 보려고 했다. 그 모자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래서 모자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행복도 같이 사라졌어. 내 반응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매우 유치하고 터무니없게 들렸다. 내 반응을 소리내어 말하니 매우 유치하고 터무니없게 들렸다. 나는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반납한 것이다. 게다가 모자는 그저 무관한 것일 뿐이다. 일본인처럼 스토아 철학도 만물은 소멸한다는 사실을 안다. 스토아 철학은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실을 슬픔의 원인으로 보거나 일본인처럼 찬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여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마르쿠스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나무의 이파리처럼 사라질 것이므로 기쁨 때문에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더 큰 상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보다 더 큰 상실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런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스토아 철학도 장려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틀렸다. 스토아 철학은 슬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나친 슬픔은 인정하지 않는다. 세네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눈물이 흐르게 두라. 하지만 동시에 멈추게 하라. 한 번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느라 손자, 손녀와 더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며 한 여성을 꾸짖기도 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언젠가는 죽을 인간을 낳았다는 사실을 어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스토아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 슬픔을 억압하면 그와 함께 기쁨도 억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슬픔을 포함한 인간성의 모든 스펙트럼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롭 또한 스토아 철학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토아 캠프가 끝날 무렵 롭이 한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내 의심은 사실로 드러난다. 벽난로 속 불은 활활 타고 있다. 바깥은 춥고 구름이 가득하다. 눈이 내리려 하고 있다.
로베의 딸은 어린 나이에 귀를 뚫었고 이후에 피어싱도 여러 개 했다. 아이는 13살 때에도 귀를 뚫었는데 이번에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롭은 아이를 주치의에게 데려갔고 혈구 수치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검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쁜 소식이 찾아왔다. 롭의 맏딸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다. 피를 응고시키는 세포인 혈소판을 골수에서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치료가 무척 힘든 질환이다. 한 의사는 롭에게 이 병에 비하면 암은 가벼운 병이라고 말했다. 롭의 가족은 이 질환을 앓던 친구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롭은 구글에서 이 병을 앓는 환자의 수명을 검색해 보았다. 16년이었다. 그래서 롭은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려나갔다. 제게 스토아 철학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진가를 발휘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딸을 두고 이 아이는 그저 현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롭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지? 대답은 최선을 다해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었다. 그 모든 분석과 증명은 아주 조금도 중요치 않아요.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다면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롭은 스토아주의자로서 더 도움이 되는 아빠, 더 나은 아빠가 되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더 다정한 아빠가 되었다. 스토아 캠프의 마지막 날 잠에서 깨어나니 폭설이 내리고 있다. 눈이 수 센티미터 쌓였고 앞으로도 계속 내릴 예정이다. 눈이 온다. 5월 말에 자연 자신도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뭘 알겠는가. 덴버로 향하는 길이 막혔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나는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두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나를 의미한다. 롭이 진정하라고 말한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앱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한다. 거기 있잖아요. 롭이 대답한다. 당신 손에. 내 아이폰이요. 아니요. 다른 손에요. 안내서예요. 에픽테투스. 그렇겠지. 난 스토아 캠프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지? 실제로 역경에 부딪히자 동의 거주기, 유보조항, 온난화, 미래 예상하기 같은 그 모든 훌륭한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전부 증발해버린다. 그리 큰 역경이랄 수도 없다. 롭이 뉴질랜드에서 겪은 건강 문제는 롭의 딸이 앓는 질환에 비하면 여행을 망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호흡을 하고 두 눈을 감는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 상황을 내려다보는 상상을 한다. 약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 머릿속에서 파리행 비행기가 나 없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세네카에게 기대해본다. 세네카는 내가 당면한 고난인 휴양 여행을 즉시 비난한다. 여행을 한다고 기술 중의 최고 기술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내 말을 들어라. 그 어떤 유행도 너의 성질머리와 두려움에서 너를 꺼내줄 수 있다. 로마의 개자식 같으니. 에픽테토스에게 기대본다.
에피테토스는 나를 더 격려해준다. 그는 여행자를 지적인 우주의 관객으로 여긴다. 훨씬 낫다. 에피테토스는 5월의 눈폭풍에 대해 별 조언을 해주지 않음도 내가 대신 생각해 본다.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지? 눈도 아니고 끊긴 도로도 아니며 내 철학 여행도 아니다. 나는 이 여행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에피테토스의 말에 따르면 나는 좋은 호텔을 발견하고 그 호텔에서 절대로 떠나려 하지 않는 여행자와 같다. 네, 네 애초의 의도를 잊었느냐? 너는 이곳으로 여행을 온 게 아니다. 이곳을 통해서 여행을 하려는 것이지. 나는 나의 불안이 다가올 상실에 대한 반응임을 깨닫는다. 나는 비행기를 놓칠 것이고 그러면 시간을 잃을 것이고 그러면 뭐 잘 모르겠다. 비행기를 놓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깊이 숙고해 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잃을 것이 극히 적다. 비행기 티켓은 무관한 것이다. 내 행복은 비행기 티켓에 달려있지 않다. 아주 조금도. 나에겐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할 권리가 없다. 잃어버릴 수 있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나가다 잠시 머무는 사람일 뿐이다. 게다가 내가 파리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도로가 끊겼다면 그걸로 끝이다. 이름을 다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내가 처한 공경을 짧은 휴가이자 동료 스토아주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로 명명한다. 파리는 수세기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마 좀 더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눈은 평생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 눈은 곧 멈출 것이고 나는 영적으로 스노위 산맥을 지나 와이오밍의 넓다란 하늘 아래 덴버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결국은 파리의 환한 불빛 아래 설 것이다. 그래, 나는 곧 파리에 있게 될 것이다. 운명이 허락한다.